회사 가치는 미래 가치니까 괜찮은데 낮게 평가된 건지 아니면 진짜 안 좋아서 낮게 평가된 건지 과거는 좋았는데 그걸 잘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과거에 자산주라는 게 관심이 있어서 한번 주가가 오른 건 한 번 오르고 마는 것이 커버넌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약간 가치 투자도 좀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게 이제 이론이라는 게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가치를 측정을 해서 그보다 싸게 산다고 정의를 하면 이론은 간단한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은 가치 평가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죠. 어떤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어려우니까 네.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 판단이 안 되는 거고 틀릴 수가 있고 이래서 어려운 거죠. 사실. 원래 어려운 거죠. 회사 가치 평가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근데 평가도 어렵지만 예. 평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와 현재고. 예. 아니 결국은 평가라는 전망. 거는 미래니까 미래. 미래 가치가 가치니까. 미래 가치를 이제 평가한다. 회사 가치는 미래 가치니까 과거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이제 어떤 회사는 잘 안 돼서 갑자기 잘 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야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도 어느 기간 동안 성장 속도가 느리다가 갑자기 확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회사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지만 네.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어려운 거죠. 혹시 그러니까 이게 컴플라이언스 네. 그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투자가 종료되었던 사례도 괜찮고 네. 그런 뭐 투자 사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굳이 뭐 유사한 사례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졌다고요? 아니 그 멜론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미 인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 카카오가 돼서 그게 일부가 돼버렸으니까 어디로 들어갔더라? 카카오인가? 카카오 엔터 어디로 지금은 들어갔더라? 뭐 엔터인가 어디로 이제 결국은 뭐 몇 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들어가 네. 원래 카카오에 같이 있다가 이제 그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매각을 했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가 처음 살 때 이렇게 숫자로 보면 이렇게 싸 보이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 산 시점보다는 계속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네. 좀 싸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산 거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어떤 걸 보고요? 살짝 제가 알기에는 네. 음악 스트리밍 시장도 굉장히 레드오션이고 네. 경쟁자들 뭐 SK, KT 뭐 다 자체적으로 뭐 막 출시를 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그 시장이 좀 퍼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젊은 사람들만 많이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제. 당시에는 그렇지만 30대가 50대 되면 듣지만 그 당시 60대는 안 듣는 거죠 멜론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예. 가격 자체도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듣고 이런 건 아니라서 사실 여러 가지 그렇게 성장 여력이 있는 단계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게 몇 년도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카카오의 매각되기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살 그 때는. 전에 네. 평가,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런데 네. 결국은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결국 그런 거죠. 밸류에이션도 현재 뭐 그냥 과거 거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이야 뭐 어차피 저기 뭐 나누기 잘 돼 있고 하니까 이미 그렇죠. 지표로 네. 다 나와 있는데 네이버마다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걸 어떻게 현재화해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 어려운 거죠 사실은. 뭔가 스킬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좀 아니 스킬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네. 이제 사실은 어떤 사업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내가 이 회사를 하면 얼만큼 벌 수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네. 산업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경쟁력이 생기는지 뭐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이 산업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뭐 여러 가지 사실 고려할 요소가 많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산업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뭐가 있다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뭐 산업, 회사 또 경쟁 구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단편적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해서 어떤 회사 강해지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분석을 해야 네.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 제일 중시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경쟁력이죠. 경쟁력. 그러니까 산업 자체의 경쟁력. 회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네. 왜냐하면 아까 뭐 레드오션 말씀하셨지만 네. 아무리 산업이 좋아도 경쟁력이 없으면 이 회사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쟁력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산업이 커져야 되는 거. 물론 어떤 경우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회사가 아주 경쟁력이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면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장을 많이 안 하더라도 네. 수익성은 계속 좋은 회사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커가는 시장에서 성장하는 게 쉽잖아요. 더. 시장이 커지면 경쟁도 덜 치열하고 그 당연히 네. 꼭 100% 그런 데서만 찾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네. 유리한 환경은 맞죠. 투자 스타일이 네. 조금 변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전에 페트라 투자 자문 시절도 있었고 뭐 투자 자문이었다가 자산용사로 전환해서 변하는 건 없고요. 네, 그거 그냥 말고 한 시장 상황 자체가 네.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 2009년이라서 이제 9년, 10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서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네. 배수가 낮은 회사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회사 전망이 안 좋아서 네. 낮은 배수에 거래되는 회사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걸 잘 가려야 되는 거지. 네네네. 괜찮은데 낮게 평가된 건지 아니면 진짜 안 좋아서 낮게 평가된 건지 과거는 좋았는데 그걸 잘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훨씬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주가 많이 오르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단은 배수가 좀 낮으면 가치주로 평가받고 좀 오르기는 낮은 했는데 회사 중에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장 안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았는데 네. 당연히 많겠죠. 2009년, 10년, 11년은 아직 금융위기 뭐 많이 벗어나지 않고 예. 많이 그렇게 비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미국까지 오른 건 아니지만 그때 뭐 그래서 3천 지금 이제 관심사가 3천이지 네. 그때는 2천이었지만 일단 네. 그거 오른 거니까 오른 상황에서 아직 낮게 거래된 회사 중에는 확률적으로 네. 전망이 좋은 회사가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좋은 회사는 이미 올라 있으니까 많이 그 사이에 그 시간을 거쳐서 자산 가치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보는 자산 가치주랑 사실 자산 가치주라는 게 저 PBR 네. 팬데믹 이후에는 네. 완전히 그냥 저기 뭐라 해야 되나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졌잖아요. 이제 돈이 풀리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약간 느낌이 2021년 하반기부터는 네.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금리 인상기에 이제 오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시각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또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산주의 가치는 네.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쌓아두면 뭐 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냥 쌓아두면 네.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자산이 네.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주주들한테는 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게 가치 실현이 안 되면 네.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뭐 근본적으로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확률상 모든 게 확률이니까 미래라는 거는 실현을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냥 주주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돈도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다 배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산다거나 아니면 인수를 잘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운다거나 뭔가를 하면은 이제 돌아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대주주 경영권을 갖고 회사를 진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주들한테 돌아오질 않잖아요. 환원이 안 되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자산주도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 배당도 안 해, 뭣도 안 해, 돌려주지도 않아. 근데 회사에만 쌓여 있는 자산은 결국은 이제 소액주주의 몫이 될 수도 없고 하니 안 되게 만들어주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버넌스랑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관련이 한데 있죠, 당연히. 특히 자산주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뭐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거버넌스 이슈가 되게 낯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댓글에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이렇게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라고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10여 년 전부터 낙후된 지배구조, 뭐 족벌 경영, 그런 폐해, 세습의 폐해, 막 이런 것들 많이 자본시장에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여 년 전에는 지금보다 자산주가 제 느낌에는 그때는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때는 그래도 지금은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거버넌스를 조금씩은 개선해 가고 있고 ESG 투자도 늘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주 투자는 또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약간 상반된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과거에 이게 자산주라는 게 관심이 있어서 한 번 주가 오른 건 한 번 오르고 마는 것이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한국형 행동주의 그리고 또 뭐 ESG 펀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 페트라에서도 그런 거 하시나요, 혹시? 저희가 딱 그것만 전형으로 하는 어떤 펀드가 있는 건 아닌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회사 측에 뭐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뭐 대단히 무슨 뭐 경영권을 어떻게 쟁취하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행동주의 즉 주주로서 주주의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펀드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떨까요? 좀 통할까요? 어떻게 좀 거버넌스 각 기업별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어렵더라도 뭐 조금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그런 생기고 말이 나와야 어느 순간에 개선이 되는 거지 아무도 관심 없고 저건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하고 있으면은 뭐 평생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지만 조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늘어나서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갑자기 싹 바뀐다? 그거는 좀 약간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대표님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 평가주가 있어. 막 PBR 0.2배 막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걸 사서 내가 회사에 목소리를 내서 뭔가 좀 가치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 그냥 저건 너무 힘들다. 그냥 딴 데 가서 성장주를 찾자라는 생각이신지.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자의 경우 이제 너무 낮게 거래되는 회사에 가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이 통할 것인가. 말이 통할 거냐. 모든 게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미래의 일이라는 거는 확실한 건 없잖아요, 전부. 가능성이지.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사실 투자라는 것도 아무리 훌륭한 투자가도 뭐 심지어 워런 버핏도 다 맞는 게 아닌데 맞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확률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말이 통할지 아니면은 그것만 고쳐지더라도 사후효랑 나빠가지고 또 나빠질지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어떤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회사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저평가제도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말이 안 통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계속 저평가돼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또 다 포기하는 거지. 너무 높으면 어렵잖아요. 그게. 요런 그런 한국의 거버넌스 현실 이런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잘 알고 있나요? 좀 어떻게들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아는 투자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거버넌스가 나쁘다 이런 정도는 많이 아는 거. 물론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대기업 사례들을 좀 많이 볼 테니까 제가 건너듣기로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LG에서 뭐 막 계열 분리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LX가 있었고 되게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자기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몇 촌끼리 그룹 하나씩을 나눠 갖고 멀쩡한 회사 이렇게 지분 분리해서 떼가고 수합하고 막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4세까지 회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없어가지고 드렸죠. 그건 더 이해 못하죠, 사실은. 조선시대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아니 물려주고 싶으면 그냥 물려주면 되는 건데 그런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왜 이렇게 가 쓰고 나왔으면 좀 어울릴 수는 있는데 아니, 진짜 이해 못하는 사실은 그 부분은 특히 외국에서는 왕족 혈통이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왕족도 시대가 아니고 언제인데
이렇게 혈족 쪽에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이상한 21세기, 정도가. 예. 21세기 대한민국 거의 뭐 몇 대입니까? 3대 재벌? 뭐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일이어가지고 요거를 좀 제도적으로나 네. 좀 바꿔가야 하는데 그런 또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예, 많이 내야죠. 예.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때 거버넌스 포럼도 예. 종종 또 처음에 참여하고 나왔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그런 법률적인 거는 뭐 제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 가지고 아주 자세히는 모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조금 상법이나 뭐 아까 이제 뭐 회사 분할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어떤 면에서는 지주사 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조금 미미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법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그 차등 의결권이 통과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네. 또 한 가지는 법만 고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 그래요? 거버넌스가 법을 고친다고 해결이 다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사를 나라로 보면 네.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독재자가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도 나왔지만 네. 그 제도는 다 헌법 민주주의 같이 다 똑같이 돼 있다고 사실은.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고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그 거버넌스라는 것도 횡령사건 같이 극단적인 것도 있지만 요번에 네. 네. 그렇지만 아까 자산주 말씀하셨지만 그냥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자산 그냥 계속 쌓아놓고 어떻게 보면 아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버넌스라는 거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이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주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든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이게 네. 약간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긴장 관계를 또 만들어줘야 네. 하기는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렵죠. 왜냐면 이제 상장사도 상장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는 내 회사 네, 네. 이렇게도 신경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사가 대주주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고 네.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네. 똑같은 회사가 상장사가 아니고 네. 비상장사인데 나머지 70%를 한 사람이 지분을 갖고 있고 경영에 참여 안 한다고 이렇게 보면 네. 네. 어떻게 행동할 건가 다를 거라고요. 그렇죠. 똑같이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내가 뭐 그냥 팔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거버넌스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30%대 중반 정도만 되면 거의 뭐 의사결정 혼자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고 막.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못 하는 거죠. 5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관심한 이제 소액주주들도 많고. 무관심한 주주들도 많고 그냥 별로 회사 내용에 관심 없이 그냥 회사 편으로 표결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그런 주총 시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의결권을 대행해주는 그렇죠. 그런 예. 회사에서 예. 이제 예. 표 받으러 예. 다니기도 예. 하고. 근데 요게 뭐 물론 이제 하나둘씩 거버넌스 문제 이제 바뀌어가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요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이제 투자자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자금이 커도 혼자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버넌스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는 네.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또 반대로